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써본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 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 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 부럽지 않은 보양 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손발저림이나 수정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 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로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 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 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은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땅콩은 콩과 식물이라서 단백질이 아주 든든하고 올리브유와 닮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정돈해주는 아주 알찬 식품입니다. 게다가 와인으로 유명해진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 피토스테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 또 몸의 세포막을 지키는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까지 제대로만 드시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건강에 보조가 되는 식품이 바로 땅콩입니다. 다만 잘못 먹으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독성 곰팡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콩을 어떻게 먹을 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곰팡이 산패된 땅콩인데요. 땅콩은 기름이 절반 가까이인 식품이기 때문에 상온이나 습기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하고 곰팡이가 자라기가 쉽습니다. 땅콩류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같은 강한 발암 독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독소는 우리가 끓이거나 볶아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 알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겉만 떼고 먹어야겠다 하다가는 간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산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소한 향이 좀 줄어들고 꿉꿉한 비린내가 나거나 약간의 크레용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볶아도 냄새만 가릴 뿐 산패유의 유해성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한 볶음 또 과열한 땅콩인데요. 땅콩을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 늘고 또 일부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약간 태울락 말라 갈색을 넘어서 검게 탄 부분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 볶을 때는 약한 불로 짧게 자주 뒤집어서 색이 살짝 돌 정도까지만 볶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오븐에 160도씨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 건조 굽기를 하시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말린 뒤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와의 과량 섭취인데요.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위 배출이 좀 느린 편인데 차가운 맥주가 들어가면 위장에 혈류가 줄어서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먼저 대사되는 동안 이 지방 대사는 뒤로 밀려서 체지방 합성이 쉬워지고 간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있겠죠. 술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기름이 적은 단백질 안주, 두부나 생선구이에 소량의 삶은 땅콩을 곁들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치볶음에 땅콩을 듬뿍 넣은 건데요. 사실 이게 씹는 재미는 좋아도 영양학적으로는 상극이 됩니다. 땅콩의 피틴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의 보충 효과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에는 꽈리고추나 파프리카 또는 일반 고추와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것이 좋고요. 땅콩은 따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이 먹는 것인데요. 땅콩 100g은 볶았을 때 칼로리가 약 500kcal가 훌쩍 넘습니다. 한 줌 넘기 시작하면 금세 밥 한두 공기와 맞먹는 열량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췌장이 약한 분이나 이 지방 섭취가 평소에 많은 식단을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은 담즙이나 췌장 효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과식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또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 재발의 방아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적지 않습니다. 입술이나 혀가 붓는다든지 입안이 가려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메스꺼움, 또 복통, 두드러기, 또 아주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실신까지 올 수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절대로 다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통땅콩을 주는 것도 약간 질식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고요. 약 4, 5세 전에는 물이나 요거트에 물개뿐 100% 땅콩 버터를 소량씩 먹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땅콩은 우리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 기름의 80% 정도가 올레산,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이고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엉겨서 붙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주어서 피를 맑게 합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이 피토스테롤 성분이 혈관 내벽에 기름띠를 줄이고 또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니까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간식도 드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아주 탁월한데요. 소고기 안심 100g에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는데 땅콩 100g에도 똑같이 26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키성장이나 또 50대 이후 근육 감소의 예방, 혈압 조절에 아주 알토란 같은 구실을 합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땅콩은 윤폐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른 기침이 오래 갈 때 속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숨길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목이 좀 자주 따갑거나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컥컥하는 분께도 적당량의 삶은 땅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피부와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망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이 세포막을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줘서 잔주름을 늦추고 또 기억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땅콩의 혈당 지수는 13이고 혈당 부하 지수는 1에 불과해서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를 지연시켜 주죠.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지방이 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땅콩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불용성이나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장 속에 부드러운 부피를 만들어서 배변을 촉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잦다든지 또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께도 땅콩 한 줌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아서 속 껍질까지 드시는 건데요. 껍질째 씻어서 땅콩과 물을 약 1:2의 비율로 냄비에 담고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센 불에서 5분, 중불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속 껍질이 촉촉해져서 함께 먹기에도 좋아지고 껍질 쪽에 몰린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삶은 땅콩은 완전히 식혀서 종이 타월로 겉에 물기를 닦고 15알에서 한 25알씩 소분해 놓은 다음에 냉동해 놨다가 먹을 때마다 자연 해동하면 3개월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굽는 건데요. 프라이팬보다 오븐 160도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가 균일하고 조금 더 안전합니다. 혹시 팬을 쓴다면 약불에서 끊임없이 뒤집어서 색만 은은하게 나올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나 시럽 코팅은 당 독화물과 열량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콩과 바나나를 합친 간식으로 먹는 건데요.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지만 당이 좀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땅콩의 단백질과 또 지방,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운동 1시간 전에 통밀 토스트에다가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얇게 바르고 바나나 슬라이스를 한 3, 4쪽 정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 포만감, 또 에너지, 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이 3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콩과 오징어의 상쇄 조합인데요. 오징어는 타우린과 단백질이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 그리고 피토스테롤이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만 튀김 대신 구이나 숙회로 곁들임 땅콩은 삶은 것 위주로 소량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의 동행인데요. 땅콩의 이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 그리고 우리 피부 건강에 관여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함께 돕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땅콩 10알 정도, 그리고 토마토 1조각이면 아주 간단하지만 꽤나 균형이 잡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멸치와는 따로 고추와는 같이 드시는 겁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섞는 대신에 멸치볶음에는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비타민C나 철을 보충하고 땅콩은 별 접시에 삶은 형태로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멸치의 칼슘 흡수 방해를 줄이는 동시에 땅콩의 좋은 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콩 버터를 살 때는 라벨을 꼭 보는 겁니다. 설탕, 소금, 경화유가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요. 원재료 땅콩 100% 또는 땅콩 플러스 소금 1% 내외로 적힌 제품들이 최선이고요. 드셨을 때 기름이 위에 뜨는 건 자연스러운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저어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큰술 정도 드시면 양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껍질째 산 이제 땅콩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약 10에서 15도씨 그늘에 놓으시면 좋고요. 집에서는 이 온도를 만들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먹을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이제 공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볶음 땅콩은 공기나 빛, 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봉 즉시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서 약 1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고요. 향이 좀 줄어들고 눅눅해지고 꿉꿉해지는 느낌이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다시 볶아 먹어야겠다, 이런 선택은 사실 금물이고요. 산패유나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이것은 가열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권장량은 삶은 땅콩 기준으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 또 볶은 것은 한 20알 이하 정도가 적당하고요. 체중을 관리하는 중이거나 위가 좀 예민한 편이시면 하루에 10알 정도 안팎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간이 약한 분이나 또 혹은 췌장염에 이력이 있거나 신장 결석 중에서 특히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잦은 분들은 이 양과 빈도를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을 당연히 고르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 삶는 레시피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겉 껍질째인 이 생땅콩을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비벼서 흙을 충분히 제거하신 다음에 냄비에 땅콩과 물을 1대2의 비율로 넣고 소금 반 숟가락을 넣은 다음에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이시고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중불에서 다시 15분,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식힌 다음에 속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향에 따라서 월계수잎 한 장, 또 통후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잡내가 더 줄고 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에 바로 먹지 않을 거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종이 타월로 겉에 있는 수분을 다 닦아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과 맛, 그리고 영양,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볶아서 먹고 싶다면 팬보다 오븐이 낫습니다. 160도로 예열한 오븐에 땅콩을 한 겹으로 펼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주시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좋고요. 가장자리가 살짝 색이 돌면 꺼낸 다음에 식힌망 위에 놓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날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팬을 쓰려면 약불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타는 부분 없이 잘 굴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팅이나 설탕 시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로즈마리 한두 개나 파프리카 파우더 한 꼬집처럼 허브나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면 열량 부담 없이 맛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당 조절과 포만감을 원하시면 식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삶은 땅콩을 한 5알에서 10알 정도를 먼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100% 땅콩버터 한 티스푼 정도를 통밀빵에다가 얇게, 그리고 위에는 바나나를 3-4쪽 정도만 해서 운동 전에 이 바나나와 땅콩버터 조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운동 후에는 달걀이나 우유, 또 두부 같은 수분이 많은 단백질과 함께 땅콩 10알 정도면 아주 회복에도 좋습니다. 밤 늦게는 위에 소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알에서 10알 이내로만 드시고 맥주나 탄산과의 동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은 아주 작지만 고열량인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품입니다. 삶아서 속껍질까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고 볶을 때는 저온에서 짧게, 무가당, 무가염이 원칙입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고 차갑게 보관하시고 변질이 만약 의심되면 반드시 버리시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멸치와는 같은 그릇에 넣지 말고요. 바나나, 오징어, 계란처럼 상호 보관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소량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혹시 애호박이 여름만 되면 쌈맛에 국 끓일 때 넣는 채소 정도로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록빛 속살 하나에 숨어있던 영양의 무게를 알게 되시면 내일 밭에서 싸우거나 마트에서 집어올 때 이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열이 많아 속이 쓰리고 물만 마셔도 이 손이나 발이 붓는다 하시는 분들이 애호박을 매일 챙겨 드신 후 2달쯤 지나면 혈압 수치도 소화불편도 푸석한 피부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애호박의 효능부터 부작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장 보러 가서 좋은 애호박 고르는 법, 냉장고 보관 팁까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애호박 효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탈수와 열감을 동시에 잡아주는 천연 수분팩이에요. 애호박은 물기가 93%나 돼서 한 컵만 드셔도 물 반 컵 가까이를 마신 셈이 돼요. 근데 그냥 물과 다른 점은 칼륨, 마그네슘, 염소 같은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 땀으로 빠져나간 우리 체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 먹어 입맛 없고 현기증 나는 여름철이나 애호박국 한 그릇이 보약이라 불러왔죠. 둘째는 위장관계, 위장이나 장 쪽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천연 코팅제예요. 애호박 속 팩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장점막을 젤리처럼 감싸서 자극을 완충하고 장내 유익균에게 먹잇감을 줘 변비를 또 개선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밥 반 공기 대신에 애호박죽을 주면 속쓰림이 3일 내 눈에 띄게 줄어졌다는 임상 사례도 많아요. 소화액을 촉진하는 효소도 들어있어서 부침개를 늦은 밤에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더라, 이러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혈압-혈관 청소부 역할이죠. 애호박 100g의 칼륨이 사과의 약 1.2배, 토마토의 약 1.5배예요. 칼륨은 혈관벽에 묻은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내보내니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약 7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그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늦추니 어깨가 뼈근하고 손끝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혈당 관리 도움이에요. 애호박의 혈당 지수는 약 20 안팎이라 밥이나 빵이나 면보다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서 음식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줘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식후 혈당이 200이 넘는다는 분도 2, 3주 섭취 후 약 160 정도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많아요. 다섯 번째는 피부, 눈, 노화 방지. 또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제아잔텐이 우리 눈 망막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비타민 C와 E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들을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여름철 자외선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애호박을 얇게 잘라서 붙이던 이 민간요법도 여기서 비롯됐죠. 여섯 번째는 만성염증 해독제. 이 애호박은 다른 호박류보다 몰리브덴 효소 함량이 높아요. 이 효소는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관절이나 혈관에 생긴 미세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분에게 애호박 발효액을 하루 2스푼씩 드셨더니 4주 만에 그 CRP라는 염증 지표가 약 30% 정도 가까이 내려간 데이터도 있어요. 이처럼 유익한 애호박도 어떤 방식, 어떤 양,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죠. 먼저 안전 섭취량부터 짚어드릴게요. 콩팥이나 심장이 정상이라면 하루 애호박 약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구워 먹고 찌개 나물까지 합치면 한 끼에 두어 토막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고혈압약이나 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한 개 이하, 만성 신부전 중증이면 반 개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섭취 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면, 첫째는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드시면 수분이나 섬유질이 한꺼번에 몰려서 우리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애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말려서 가루낸 뒤에 물에 타서 소량부터 늘리는 방법이 또 좋겠죠. 둘째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혈압이 100에서 60 이하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이나 땀 흘린 뒤 혹은 소금을 조금 곁들여 드시는 편이 좋아요. 셋째는 항응고제. 와파린 계열을 복용 중이시면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용량 조절이 또 필요하죠. 주치의와 상의해서 일일 약 50에서 7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음식궁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는 짝꿍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계란이에요. 계란 노른자 기름기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약 3배에서 4배 높여서 피부나 눈의 항산화 효과가 커져요. 애호박 계란을 합친 전은 부침가루 없이도 촉촉하고 소화도 편안해요.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애호박의 칼륨과 마그네슘과 만나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고, 된장 한 숟갈 넣을 두부 애호박 된장찌개를 추천하죠. 셋째는 참치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인데,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애호박 몰리브덴과 함께 염증 반응을 또 억제해서 관절이나 혈관 보호 효과가 2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마늘, 알리신이 향균력이 애호박 비타민 C와 어우러져 면역력을 또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볶을 때 마늘향이 올라오도록 기름에 먼저 살짝 볶았다가 애호박을 한번 넣어보세요. 반대로 애호박과 상극인 음식도 있겠죠. 무에 있는 이 디아스타제가 애호박의 비타민 C를 파괴하니 비빔밥, 볶음에 두를 한꺼번에 넣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꼭 돼지고기 무 애호박국을 끓여야 할 때는 물을 먼저 넣어 팔팔 끓여서 효소를 열로 불활성화한 뒤에 애호박을 넣으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과도한 소금은 애호박의 칼륨과 균형을 잃어서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으니 되도록 된장, 국간장을 적게 쓰고 마늘파, 건새우로 감칠맛을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어떻게 먹으면 흡수율이 쑥쑥 오르나 하는 조리 팁이에요. 첫째는 볶기 전에 기름 코팅 한번 하시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리브유 한 큰술에 버무린 뒤에 팬에 넣으면 기름이 골고루 배어서 변색이나 영양 손실을 줄여줘요. 두 번째는 말려서 가루를 내는 방법인데, 두께 약 3mm로 썰어서 일주일 그늘 건조하면 수분이 약 80% 빠지면서 베타카로틴 섬유가 약 2~3배 농축이 돼요. 믹서에 갈아서 밥이나 국, 빵 반죽에 한 스푼씩 넣으면 퍽퍽하지 않고 달큰함이 살아나요. 셋째는 발효액 애호박 슬라이스와 이 올리고당은 1:1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고 3달 정도 숙성하면은 배 유자청처럼 새콤달콤한 발효액이 완성이 되죠. 물 200ml에 발효액 2큰술,
한술 잠 몇 알 띄어 드시면 숙취 해소나 관절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애호박 고르는 법도 알아야겠죠. 마트 진열대에서 이제 손에 딱 들어보셨을 때 첫째, 길이와 굵기가 비슷해야 돼요. 끝이 뾰족하거나 배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으면 과수구로 물이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껍질색이 선명한 연두빛이어야 수분이 가득한 거고, 택배로 주문한다면 꼭지 부분이 신선한 초록인지 사진으로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 세 번째는 손톱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상처가 없는 거, 흠집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져서 금세 또 시들 수가 있겠죠. 집에 가져오셨다면 또 보관도 관건이죠.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한 겹 싸서 채소간에 눕혀두는 건데, 이렇게 하면 3에서 4일은 약 싱싱해요. 근데 더 오래 두고 싶다면 1cm 두께로 썰어서 소분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세요. 볶음이나 국에 넣을 때 해동 없이 바로 넣으면 또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발효용이나 말림용이라면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 또 균이 생기지 않고요. 다음으로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7시에는 물 1컵 후, 애호박 가루 작은 한 술,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200ml,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오전 간식 약 10시에는 애호박이랑 사과채 썬 이제 라페 3큰술, 그리고 점심 12시는 현미밥 반 공기, 돼지고기, 애호박 된장찌개 한 대접, 그리고 두부구이. 오후 간식 3시에는 애호박 발효액 2큰술에 이제 미지근한 물 200ml를 타서 같이 한번 드시고, 저녁 6시에는 참치 애호박 볶음덮밥 반 공기 정도 넣어서 볶으면 맛있겠죠. 저녁 후에 7시 30분쯤에는 따뜻한 물 1컵이랑 15분 정도 산책. 이렇게 드시면 하루 애호박 섭취량이 약 250g 안팎이라서 칼륨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소화나 혈당, 혈압 부담이 적겠죠. 애호박은 약 93%의 수분과 이 풍부한 칼륨으로 더위나 부종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효소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베타카로틴이나 몰리브덴, 비타민C 덕분에 혈관이나 피부, 간 염증을 잠재워주는 이 침묵의 슈퍼푸드예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혈압저하, 약물 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 신장 혈압 질환자는 반 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 계란, 두부, 참치, 마늘,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약효가 배가 되고, 무나 과도한 소금과는 멀리 두시길 바래요. 이 신선한 연두빛 매끈한 껍질과 이 단단한 탄력을 기준으로 골라서 신문지 보관을 했을 때 냉장 보관은 3일, 냉동은 썰어 보관했을 때 3주를 한번 기억하세요.